대한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판의 경계 하면서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판의 경계에 크게 한 세 가지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판의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판의 발산형 경계에 있던 지형들 몇 개만 얘기를 좀 하면 뭐가 있냐면 해령이라는 지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열곡대라고 하는 그런 지형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바다에 있는 해저산맥, 육지에 있는 깊은 계곡 열곡대, 수렴형 경계에는 해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습곡산맥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는 변환단층이라고 불러서 일반적으로 해령이 좀 끊어진 구조. 뭐가 끊어진 구조? 해령이 끊어진 구조로 나왔었단 말이야. 해령이 끊어진 구조. 그런 구조로 나와 있었다고. 그지? 자, 여기 뭐 그냥 쌤이 그냥 쓴 거야. 지형들 몇 개. 해령, 열곡대, 그 다음에 해구, 습곡산맥,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는 변환단층이라는 거를 쌤이 그냥 써놨습니다. 그지? 자, 한번 흔들어가지고 좀 말려봐야겠다. 왜 이렇게 늦게 말하지?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부셨나?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바람을 불면 증발이 잘 일어난다. 그치? 바람이 불면 증발이 잘 일어난다. 인생이 과학이지? 응? 자,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면 몇 학번이죠? 27. 응? 27학. 27학번? 잠깐만. 지금이 중3이니까 중3. 지금 고3이 대학 들어가면 2사학번이니까 그러면 27학번이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주는지 잘 새겨들어. 어? 재수하면 큰일 나. 왠지 알아? 니네 다음부터 대입이 바뀌어. 그러니까는 결국은 진짜 빡세게 공부해서 그 딱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가장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번 해봤고요. 진짜 지워지나?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 잘 안 지워지거든. 요거 살짝 지우고.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거기 있는 문제. 자, 문제 1번.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8쪽입니다. 화산활동과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막 화산 얘기하면서 화산 같은 경우는 화산이라는 말과 화산활동이라는 말이 좀 다르더라. 화산활동은 뭐냐면 땅을 뚫고 마그마가 새어나오는 거를 화산활동이라 그래. 근데 우리가 보통 화산 그러면 파이어 마운틴 막 이딴 말도 안 되는 단어 쓰잖아. 그치? 그런 단어 없어요. 뭐가 맞다 그랬지? 볼케이노. 자, 그 다음에 지진. 그러니까 여기다 쓰면 화산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화산활동이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마그마나 용암이 지표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이거를 화산이라고 하고, 지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 지표가 흔들리는 거, 지면이 흔들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야. 제일 먼저 화산활동과 지진은 직권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습니까? 네. 지구 내부 에너지가 급격히 방출되어 일어난다. 당연히 맞고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활동이 일어납니까?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랬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좀 더러운 얘기 했잖아. 그죠? 응? 지진은 지진만 날 수 있지만 화산은 여기에 지진이 동반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좀 살짝 말장난 쳐놨어.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항상 화산, 틀렸지? 답은 3번이고 이거를 살짝 돌려서 화산이 일어나는 곳은 항상 지진이 발생한다 이러면 거의 다 맞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이지. 정답은 3번.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에 연결한 곳은 지진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곳은 화산대, 묶어서 변동대라고 합니다. 지진대까지 묶어서. 그래서 화산대, 지진대, 변동대. 또 꺼놓으니까 또 애매하긴 하다. 습해서. 자, 그럼 2번 별표해 볼까요? 2번.
화산이 일어나는 곳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쭉 표시해놨어요. 화산이 일어나는 곳과 지진이 일어나는 곳을 쫙 표시해놨는데 거기 보면은 여기는 화산만 해놨네요. 화산만. 그지? 화산대. 이런 데를 우리는 화산대라고 얘기합니다. 화산대라는 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대를 화산대라고 하는 거야. 자, 지금 여기서 니네 지도 보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찾을 줄 알지? 호주. 거기 왼쪽에 있는 바다를 보통 인도양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넓은 바다를 태평양, 그 다음에 저쪽 미국과 유럽 사이에 있는 바다를 대서양이라고 합니다. 대륙의 중심부에서는 화산 활동이 드물게 일어나죠.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기에는 점들이 별로 없어요. 뭐 아프리카 정도 빼고 나면 대륙에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은 어디에서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다? 태평양 연안에서. 그래서 태평양 연안 지역을 들어보시죠. 태평양 연안 지역을 뭐라고 한다? 닉네임으로 고래고리라고도 한다고 그랬지? 그치? 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 틀렸고 답은 디귿이겠네 뭐.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지진도 자주 발생할 것이다. 네, 정답은 2번. 지금 페이지 128쪽 문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화산대와 지진대의 어디와 어디에? 화산대와 지진대의 분포 및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화산대와 지진대가 판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는 까닭은 뭔 뜻이냐? 화산과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은 3번을 굳이 쓰면 이렇게 쓴 거야. 지각 변동은 화산이나 지진과 같은 지각 변동은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만 써보면 됩니다. 지금 3번 문제 하고 있었죠?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다 서술어를 붙이면 따라서 판의 경계에서 활발하다는 걸 알 수가 있더라. 되죠? 자, 그 다음 4번.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깊게 해야 될 내용이야. 4번 같은 경우는 판의 구조란 말이지. 그림은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가 암석권이라고 불리는 부분이에요. A가 암석권. 암석권 밑에 있는 B는 뭐라고 부른다? 연약권. 이 연약권에서 뭐가 일어난다? 대류가 일어나고 이 대류로 인해서 암석권의 조각이 이동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상호작용이 발산형이냐 수렴형이냐 보존형이냐라는 얘기야. 자, A는 연약권이 아니라 암석권이고요. B는 고체입니다. 고체는 고체인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유동성 고체라고 한다 그랬어요. 유동성 고체. 판의 두께는 대략 평균적으로 약 100km 정도 되고요. 몇 킬로미터? 100km.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두께가 두껍고 해양판이 얇습니다. 그리고 두꺼우면 일반적으로 판 길이는 두꺼우면 밀도가 작아요. 해양판이 얇고 밀도는 크다. 대륙판은 해양판보다 밀도가 작다. 정답은 4번이고 5번. 판 구조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판은 지각과 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한다. 오케이. 상부 멘틀 중에서도 최상부 멘틀의 일부를 포함하고요.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뭐 큰 것들만 얘기하면 한 10개 좀 넘는 정도지만 짜잘한 판까지 쪼개면 실제로 한 20-30개까지 언급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 20개 이상의 판을 다 다루지는 않아요. 한 많아봐야 12개? 예를 들어서 북아메리카 판 들어봤지? 유라시아 판 들어봤지? 아나톨리아 판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응? 승재 들어봤어? 지난 봄에 튀르키에서 지진 났잖아. 거기가 아나톨리아 판과 유라시아 판의 경계였어. 그 아프리카 판, 유라시아 판, 지중해, 유럽 이쪽에 걸려있는 아라비아 판 요사이에 걸려있는 판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자잘하게 쪼개면
우리나라 동해안 쪽에 판의 경계가 있다고 보는 이론도 있는데 그건 이제 러시아 극동 지역과 동해 쪽을 포함하는 아무르판이라는 것도 있어.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지질학을 전공을 하면 그때 가서 좀 언급을 하겠죠.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고, 중앙 아메리카 지역에 가면 카리브판, 코코스판 이런 판들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가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알아야 들어봐서 요 정도는 알아 싶을 정도의 맥시멈이야. 이거는 이제 거기 오른쪽 9번 문제 위에 보면 지도에 9번 문제 지도 보면 남아메리카 판 D라고 써있지. 그 위에 있는 작은 판 2개 보여? 걔네들이 카리브판하고 코코스판이야. 그 정도? 나머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냥 거기 지금 언급했으니까 여기쯤에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 하고요. 다시 5번으로 가면 기역 맞았고, 니은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도 맞았고, 그 다음에 디귿 남서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판이 이동한다? 아니, 연야권에서 일어나는 대류로. 이 연야권에서 유동성 고체인 여기에서 대류가 일어나게 되겠고, 이 대류가 올라가는 곳이냐 내려가는 곳이냐 등등에 의해서 발산형, 수렴형 아까 같은 게 만들어졌던 거라고. 답은 기억 니은이고요. 6번으로 갈게요. 6번. 한 경계를 모시적으로 나타낸 건데 A가 그림 속에서 A가 해령이고요. B가 뭐가 될까요? 해령이 끊어져 있는 부분이잖아. 여기가 변환단층이에요. 그 다음에 C가 판이 섭입하고 있는 해구 정도 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 이걸 보면서 A는 수렴형 경계이다. 얘는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변환단층은 보존형 경계. 해구가 수렴형 경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는 발산형이다. 틀렸고요. B는 해구가 발달한다. 역시 틀렸어요. 변환단층이 발달한다 그랬고요. C의 경계에서는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된다가 아니라 소멸된다. A에서 C 경계에서는 모두 지진이 발생합니까? 네, 지진은 다 발생해요. 한번 써볼까요? 발산형 경계에 천발지진, 변환단층에서도 천발지진, 여기는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 다 발생합니다. 알겠죠? 얕은 지진, 얕은 중간, 깊은. 알겠지? 다 발생하고 여기는 화산 터질 수 있다 그랬고 없고 여기도 화산 터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암기 좀 해주시기 바라고. 답은 4번이 됩니다. 모두 화산활동,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터지지 않는다는 거. 답 4번이고. 7번. 판 경계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한 흐름도이다. A는 보존형 경계. 지금 7번이야. 지금 A는 뭐라고 돼 있니? 화산활동이 일어나는가? 화산활동이 일어나는가? 거기 판의 경계인데 중발 또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가? 아니요? 그러면 뭐야? 중발 신발 지진이 일어나냐? 아니요? 그러면 이거지. 해령 아니면 변환단층 이런 거잖아. 그치? 거기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가? 아니요? 그럼 A는 보존형 경계야. B는 뭐가 될까? B는 중발 신발이 안 일어나는데 화산활동이 일어난다 그러면 요거지. 발산형 경계. 그럼 C는 뭐겠어? 그러면 그 중발 신발이 일어나는가 중에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가. 얘 그러면 D는 뭐야? D는 섭입형 수렴 경계. 섭입형 수렴 경계. 그러니까 이거 해구 있는 곳이 된다면 C는 뭐가 돼요? C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그럼 이건 뭐야? 충돌형 수렴 경계가 됩니다. 충돌형 수렴 경계. 이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습곡산맥. 요렇게 일단 말이지. 그지? 봐봐 여기 변환단층, 변환단층. 발산형 경계는 해령이나 열곡대. 벌써 지금 몇 번째 쓰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습곡산맥과 해구. 자, 그러면 보존형 경계를 고르고, 그럼 보존형 경계 여기지 뭐예요? 응? 이 경계에서 발달한 지형을 써라. 이거 쓰면 되겠지 뭐. 변단이 변환단층 줄임말이야 그냥. 공식적으로 쓰는 건 아니야. 그냥 임의로 쓴 거고. 자, 8번. 동아프리카 열곡대 주변의 판 경계와 자,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판의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으면 해령이었을 녀석이 지금 육지에 있는 거라고. 알겠지? 응?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령하고 동일시 여기면 돼요. 그냥 바닷속이 아니다 할 뿐이지. 알겠지? 열곡대를 중심으로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가 돼야겠고,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한다라고 해야겠고, 멘틀 물질 상승한다는 건 맞았지. 정답은 디귿 한 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전 세계 주요 판 분포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거다. A에다가 명칭 써볼게요. A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 다음에 B는 뭐야? B는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C는 어디야? C? 미국 서부에 있는 산 안드레아스 단층 정도 되고요. D는 뭐가 됩니까?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페루, 칠레, 해구라고 해도 되고, 조금 대륙 쪽으로 가면 안데스 산맥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면 A, B, C, D 지역에서 나타나는 지각 변동의 모식도를 보기에서 골라 짝지은 것은, A는 뭐라 그랬어? A는 동아프리카 열곡대. 그러니까 A는 기억 정도 되겠네요. 기억 되겠고, 니은은 뭐야? 습곡산맥이니까 습곡산맥 그림. 습곡산맥 자리는 B. B가 그럼 니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구가 나와 있는 디귿은 여기 해구 있는 곳. 그나마 여기밖에 없어. 그럼 이게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이 된다. 해구? 응. 근데 D가 디귿이 되겠고, D가. C는 뭐가 됩니까? 리을이 됩니다. 기억, 니은, 리을, 디귿. 정답은 2번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10번. A, B, C, 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A, B, C, D 여기다 써놨습니다. A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바다가 생길 것이다. 예. 갈라지면서 갈라진 열곡에 물이 들어오게 되면 바다가 될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B와 D 지역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냐. 멘틀 대류의 하강부는 수렴형 경계라는 얘기인데 C는 아니지. C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다. B구나. B 습곡산맥과 미안. B가 B하고 D라고 물어봤는데 왜? B는 히말라야 산맥 습곡산맥이고 D는 해구 쪽이니까 둘 다 수렴형 경계에 따라서 니은 맞겠네요. 기억도 맞았고 니은도 맞았어요. 자, 그다음 디귿. C 지역은 새로운 판이 생긴다. 새로운 판이 생기는 곳은 A가 되겠고요. A, B, C, D 모두 신발 지진? 아니, 기본적으로 깔린 거는 천발 지진. 정답은 기억 니은. 답 1번입니다. 뒤에 넘겨서 11번. 남아메리카 대륙 단면에, 남아메리카가 어느 쪽인지 알죠? 남아메리카 대륙 단면에다가 뭘 해놨답니까? 주요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점으로 쫙 찍어놨대. 거기 나온 그림을 선생님이 살짝 단순하게 좀 그려볼게요. 거기 나온 그림을 그리면 여기 뭐라고 있냐? 태평양이라고 돼 있고, 태평양이라고 쭉 해놓고 산맥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 그지? 그러니까 바닷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는 태평양이고 여기는 대서양이고 여기가 남아메리카 대륙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요 지점이 어디쯤 될까? 여기가 안데스 산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림엔 없지만 여기 요렇게 해구가 있을까 없을까? 바닷속에 해구가 있겠지. 해구. 이 왼쪽에 있던 태평양판이 남아메리카판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지진 나는 위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점들이 띵띵띵띵띵띵띵띵 표시돼 있지? 응? 요 라인을 우리는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합니다. 베니오프 지진대라고 하고, 육지 쪽으로 가면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요거 명심하시라고요. 알겠지? 진원은 땅속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남아메리카 대륙의 단면에 주요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A쪽에서 B쪽으로 갈수록 A쪽에서 B쪽으로 갈수록 지면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생긴다? 지진이 깊은 곳에서 발생한다. 맞지? 진원이 깊어진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어요. A 지역은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이 아니라 소멸되는 수렴형 경계였잖아. 수렴형 경계. 그지? 그 다음에 B 지역에는 해구가 발달한다가 아니라 A 지역의 해구가 발달한다. 그 다음에 A 지역을 기준으로 태평양보다 어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정답은 기억, 리을. 어디에서 화산? 남아메리카 쪽에서. 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판의 경계에서 빵 터지면 태평양 쪽이 아니라 남아메리카 쪽에서 생기는 거니까. 알겠지? 정답은 기억, 리을이고요. 12번. 그림 가에서 다는 이거는 필기할 필요가 없어서 화산 활동으로 분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화산재는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때 선생님이 엄청 시간 오래 걸린다고 그랬지? 기억나지? 용암, 도로를 파괴하고 산불이나 산사태. 오케이. 다는 산성비를 내려서 식물의 생장을 저하시킬 수 있다. 네. 화산기체에 포함된 이산화황 같은 성분들이 화산기체를 우리는 화산가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한 상당수, 한 10% 내외 정도가 이산화황 정도 됩니다. 이게 빗물에 섞여가지고 여차저차해서 H2SO3 또는 H2SO4까지 짝짝짝짝 변동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이산화황, 아황산가스, 황산 이런 것들이거든. 좀 많이 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수증기나 빗물을 산성화 시킨단 말이야. 이게 내리면 산성비 내리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겠고요. 13번. 다음 글은 화산활동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은 직권과 다른 권역 사이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거다.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다량의 화산재는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추고 왜? 햇빛 차단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화산 쇠설물, 화산 폭발하면서 날아다니는 돌덩어리, 모래입자, 재, 먼지 이런 것들을 화산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용암에 섞여서 흘러내리면서 화산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한다. 한편 해저에서 일어나는 화산활동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화산재가 기온을 낮췄다.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가는 A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산 주변의 생태계를 파괴하면 고체지구인 직권이 생물권에 영향을 주는 게 되겠지. 생물권에. 그 다음 해일은 지진해일 같은 거 수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 14번. 지진으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지표면이 갈라져서 도로, 건물 등이 붕괴된다. 당연한 얘기고 지진이 발생하면 유전이나 합선 등에 의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누전이 뭔 줄 알아? 전선이 끊어져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거를 누전이라고 그러고 셀 누자야. 누수할 때 숫자 누자. 합선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열 등으로 인해서 피복이 녹아버린 거야. 전선 껍데기 이런 부분이 녹아가지고 이 속에 두 가닥으로 있던 선들이 닿아버리는 거지. 니네 물리에서 물리된다. 전기 파트 좀 배운 친구들은 알 거야. 전선이 굵어지면 저항이 어떻게 됩니까? 3학년도 배웠잖아. 굵어지면 저항이 작아집니다. 그지? 짧고 굵으면 저항이 작단 말이야. 전선이 합쳐지면 합선, 저항이 작아지면서 굵어서 저항이 작아지면서 더 많은 전류가 흘러서 과전류가 흘러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전은 새는 거. 그럼 새면 니네 감전될 수도 있어. 응? 수영장 같은 데에서 가끔씩 전기설비 막 대충 해놓은 수영장 가다가 찌릿 이렇게 되는 가끔 있거든. 응? 물론 겪어보지 않았는데. 또 뭐가 있을까? 목욕탕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생각보다 목욕탕 물레에 막 전선을 박아놓는 경우가 있어. 센서. 막 온도 찍히잖아. 물 온도 찍히고. 센서 같은 것들. 또는 막 그 목욕탕에 가보면 거품기 막 나는 그런 기계 있잖아.
그런 것들 물하고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가끔 전기가 새는 경우가 있다고. 뭐 그러다가 이제 감전을 심하게 당하면 뭐 재수 없는 거지 뭐. 그지? 자, 나 합선하고 유전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본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일이 있더라. 정답은 기억 니은. 뭐 디귿 아무 일 없어요?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 지진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의 일. 그 지진의 일로 쓰나미로 인간이 영향받을 수 있잖아. 그지? 혹시 만화 중에 그거 봤나? 벼랑 위의 포뇨. 거기 보면은 그 소스케 엄마가 요양보호사 이런 거 같은 거 하고 있잖아. 그 사람 알 거야. 한번 양로원에 할머니도 휠체어 타고 앉아가지고 자꾸 소리 칙칙 해내지. 쓰나미다! 하면서 응? 파도만 좀 세게 치면 그 약간 마른 할머니 하나 있어. 승재 뭔지 모르지? 알아? 봤어?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래. 자, 여기서 포뇨가 뭐야? 사람이야? 물고기야? 인면허. 물고기. 근데 자세히 보면 그 물고기 정면 모습 대부분 다 사람 닮았습니다. 어? 인면허라 그러는데 물고기 정면 모습 보면 이만하면 사람 것처럼 생겼어요. 눈, 코, 입, 쌍꺼. 그렇다고요. 인간 생활에게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15번. 화산활동이나 지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 넘어가세요. 자, 지난번에 우리 1등급 도전 문제 했나요? 안 했나요? 지호 했냐 안 했냐? 안 했냐? 다른 반에서 했나 내가? 자, 1등급 도전 문제 조금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특히 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간지각 능력이 좀 있어야 돼.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A 지점 같은 경우 33도 노스에 지금 1등급 도전 문제 1번에 지금 A 지역을 보면 33도 노스에 136도 이스트라고 써있지, 그지? 응? 여러분들 저 숫자를 보고 지도 위에다가 웬만하면은 마킹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능력자가 돼야 되는데 잘 봐. 요거는 우리 위도라고 부르고 얘를 경도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제주도가 이렇게 있으면 제주도 제일 밑에 여기가 위도 33도 정도 돼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북한까지 합쳐가지고 저 위까지 끊으면 대략 43도 놀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독도가 있는 라인, 울릉도 독도가 있는 라인이 경도가 131도 이스트 정도 되고요. 이쪽이 한 125도 정도 됩니다. 응? 이스트. 오케이? 우리나라가 좀 요 정도에 들어있단 말이야. 알고 있으면 33도면 딱 제주도 정도 라인인 거야. 여기 위치 확인해봐. 여기 더 작아 사실은. 33도면 20도와 40도 사이쯤에 30도일 거고 그냥 그 30도 어디가 쭉 찍으면 돼. 33도를 여기서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136도 이스트면 거기 나와 있는 경도가 100도 이스트, 그 다음에 140도 이스트 써있지? 그지? 그럼 100도와 140도 사이면 120도쯤 될 거고 120하고 140 사이면 130도쯤 될 거야. 이래놓고 찾는 거야. 대략적으로. 대충 찍으면 어디쯤 나옵니까? 일본 쪽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충 일본 정도 나옵니다. A는. 됐니? B는 어디쯤 나와? 한번 찍어봐. 16도 사우스면 적도 아래야. 20도 좀 안 되는 곳이야. 응? 그 다음에 78도 웨스트면 거기 100도 웨스트와 60 웨스트 한 중간 어디쯤 돼요? 그럼 딱 보여? 남아메리카 지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쯤 걸릴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여기가 한 B 정도 걸릴 거란 말이지, B. C는 어디야, C? 맞춰봐. C. 21도 노스면 20도, 적도 위쪽으로 20도, 155도 웨스트면 한 180하고 140도 웨스트 사이. 거기 섬 몇 개 그려져 있지? 태평양 한가운데. 여기가 하와이거든. 알겠습니까? 자, 그래놓고 볼게요. A는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하냐? 일본 쪽이니까 태평양 삥 둘러싸는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죠? B는 대륙판끼리 충돌하는 곳이 아니라 안데스 산맥이 있는 곳인데 그 왼쪽은 바다잖아. 그지? 거기를 나스카판이라고 합니다. 해양판인 나스카판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남아메리카판이니까 거기는 대륙판 맞고 대륙판끼리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니은 틀렸고요.
ABC에 화산이 지금 3개를 표시해놨는데 이 화산은 전부 다 판의 경계냐? 아니. C는 하와이는 판의 경계가 아니에요. 거기는 뭐라고 한다? 열점이라고 합니다. C. 하와이 같이 판의 경계가 아닌 곳에서 화산이 터지는 곳을 우리는 열점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열점은 하와이 밑에 땅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 100km 내외. 거기 마그마의 방이 있다가 한 번씩 빵빵 터지는 거야. 위에 판들은 막 일루저루 움직이는데 열점 목방 땅속에 고정돼 있어. 자, 그거 알고 계시고요. 답 1번이고. 자, 2번. 이거는 실제로 고등학생들도 좀 틀리는 문제인데, 자, 이제 뭐 지우고. 2번 볼게요. 2번. 그림 속에 우리 여러 판의 경계가 나와 있는데, 판의 경계를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오존형 경계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뭐죠? 상대적인 이동이야. 무슨 이동? 서로 이게 중에 서로 멀어진다. 서로 가까워진다. 서로 스쳐 지난다. 이거란 말이야. 서로 멀어진다. 이것도 멀어지는 거지만 쌤 지난번에 얘기했지.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앞에 게 빠르면 멀어지는 거야. 둘 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뒤에 게 빠르면 가까워지는 거야. 이게 서로 상대적인 거라고. 자, 가를 봐봐. 가하고 나가 지금 판이 둘 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가는 어디로 가고 있니? 앞에 가는 애가 빠르죠? 그럼 둘 사이가 어떻게 될까? 점점 벌어질 거야. 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러다가 이제 누가 더 밀도가 크냐에 따라서 여기 봐. 6cm짜리하고 3cm짜리가 있는데 나에서 3cm짜리가 앞에 가고 있잖아. 근데 뒤에 게 밀도가 더 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3cm 가고 있고 6cm로 가면 앞에 게 느린데 앞에 게 밀도가 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미세하게 차이가 있죠? 이게 들어가느냐? 이게 들어가느냐. 가에다가 발산, 나에다가 수렴. 나보다 가에서 더 큰 물리량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르면 지각의 평균 밀도 오케이. 왜? 둘 다 이건 그림상으로 보면 해양판이니까 오른쪽 색깔 써있죠? 해양판이 대륙판보다 무조건 밀도가 큽니다. 암석권의 평균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습니다. 지진 발생 지점의 평균 깊이도 수렴형 쪽이 더 큽니다. 여기 지금 수렴형이 어디야? 나 쪽이잖아. 그지? 발산형은 그냥 표면만 뜯어지는 거야.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도 마찬가지야. 히말라야 산맥. 3번의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인데 형성 전에는 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었어요. 그죠? 산맥이 형성된 후에는 바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산맥이 만들어졌지. 그지? 산맥. 지금 그림의 왼쪽이 큰 대륙지각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게 이렇게 오는 것 같아. 잘 봐. 지금 이거야. 쓱 하다가 바다가 사라지고 밑으로 들어가면서 일부가 말려 올라가는 거라고.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기는 곳이 아니라 해양지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죠? 산맥 부근에서는 지진이 자주 발생할까요? 당연하지. 충돌하니까. 그지? 답 1번이에요. 대륙판끼리 가까워지고 있고요. 판 경계의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횡압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력? 횡압력. 산맥의 정상부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됩니까? 네. 그 전에 이 사이에 바다가 있었으니까. 심지어 선생님이 얘기했지. 암용도 발견된다고. 이마트 가면 판자였잖아. 히말라야 핑크소트 판다고. 그지? 정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 10여 년 동안 일본 주변에서 발생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있고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판의 경계가 지금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경향을 좀 보여요. 엄마 애매하겠거든. 혼나네요. 이렇게 끊어주고 한 여기쯤 이렇게 끊어져 놨어. 그지? 응? 참고로 이 왼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유라시아 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밑에 있는 판은 필리핀 판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오른쪽을 뭐라고 한다? 태평양 판이라고 불러요. 그래놓고 문제에 뭐가 나와 있냐면 화산 얘기는 뭐 그냥 그려져 있고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표시 뭐가 있을까? 천발, 중발, 신발. 선생님 편의상 천발, 중발, 신발로 해볼게요. 천, 중, 신. 이래버리면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신발 지진.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신발, 이쪽으로 갈수록 신발, 일로 갈수록 신발이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충. 그지?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봐봐.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간다는 뜻이야. 태평양판이 필리핀판하고 만나면 태평양판이 파고든다는 뜻이야.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하고 만나면 여기가 유라시아판이거든. 필리핀판이 파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다 애들이 얘 밑으로 기어 들어가지. 밀도 제일 작아. 얘가 밀도가 제일 크단 말이야. 얘가 밀도가 중간쯤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놓고 보면 이 지역의 판의 경계는 모두 수렴형 경계냐? 그렇습니다. 그지? 해군은 우리나라 쪽에 가까워요. 해군은 우리나라 이쯤에 있거든? 해군은 우리나라에 가까워, 일본 쪽에 가까워. 여기가 해구야. 여기도 해구고 여기도 해구라고. 해구는 일본 쪽에 더 가깝죠? 그지? 세 판 중에 태평양판의 밀도가 가장 큽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뒤에 중단원 전공 문제가 몇 개 있습니다. 13개 정도. 내 풀어오랬는데 풀어왔어? 응? 오, 갑자기 눈을 다 깔아버리는데? 어? 눈을 못 맞추네. 승재 풀어왔어? 131조 선생님 여기 딱 적어놨는데? 131까지가 숙제 아니었어. 진짜? 여기 시작한다고 적어놨구나. 오케이. 그럼 다음 주까지 해오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어디 가냐면 138페이지 생명 시스템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가 지구 시스템이었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생명 시스템이라는 부분이에요. 조금 스케일이 작아지긴 했지만 가장 우리와 밀접한 부분이기도 하지. 우리가 생명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단위가 있어. 그게 뭐야? 세포. 셀이란 말이지, 셀. 그지? 응? 세포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생명 시스템과 세포라고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일단 그 위에 핵심 집기 좀 볼게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어떨 것이다.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는 어떻다.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필요한 거는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흡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근데 이제 그게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지. 예를 들어서 내 몸에 물이 많이 부족해. 그럼 물을 많이 빨아들일 거야. 물이 너무 물이 차고 넘쳐. 그럼 물이 세포 내에서 흡수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그냥 나 물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버려 그냥. 만약에 내 몸에 물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 물을 많이 먹었으면 그 물을 대부분 세포에서 쓸 거야. 그지? 나중에 노폐물이 생기면 모를까. 그런데 필요하지도 않은 물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 그대로 오줌으로 내보내게 돼 있습니다. 왜? 세포가 흡수를 잘 안 하니까. 어른들은 되게 자주 겪어요. 굳이 물을 안 먹어도 되는데 계속 뭔가를 마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대충. 그러니까 계속 오줌만 마린 거야. 좀 말 안 해도 알겠지? 응? 10,000원에 땡이야. 이런 거잖아. 코끼리 그림. 자. 어디 대충 알겠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목말라서 마시는 게 아니잖아. 한 개 정도야 뭐. 근데 막 3개, 4개씩 먹는 건 이제 목말라서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야? 자, 거기까지. 대충 알아들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한 잔, 두 잔, 세 잔 넘어가면서부터 점점 소변 보는 횟수가 늘어나요. 나중에 여러분도 어른 되면은 뭐 그런 사람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런 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한다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한다는 건 영양소도 이동하고 노폐물도 이동하고 물도 이동하고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세포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지. 자, 책을 봅시다. 하나의 생물 개체는 다양한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뭐라고요? 생명 시스템이다. 자, 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서로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그죠?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뭐 눈에 있는 세포는 시각을 담당하고, 뭐 소장에 있는 세포들은 뭐 또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하고 뭐 등등등 다양하잖아요, 그지? 이런 다양한 세포가 서로 유기적으로 오가닉스럽게 조직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생명 시스템이다.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느냐?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요. 이런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고, 이런 수많은 기관들, 뭐 수많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기관들이 모여서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강아지라면 강아지, 개라는 개체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그런데 이것도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물이냐 식물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 체계가 다르긴 합니다. 동물을 빨간색으로, 식물을 파란색으로 굳이 표현을 해보면,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 다음에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게 돼요. 응? 뭐 소장, 대장, 위 등등등의 기관이 모여서 소화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스템, 기관계가 되고, 그런 소화기관계, 배설기관계, 신경기관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된다고. 반면에 식물은 어떠냐? 식물은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조직계가 됩니다. 이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돼요. 식물의 기관이 뭐냐면 잎, 줄기, 뿌리, 꽃, 열매 이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지. 기관도 되고. 응? 이거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거야. 근데 동물은 조직계가 없고 동물은 조직계가 없고 식물은 기관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공통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4개만 써 있어요.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뭐라 부른다? 조직. 그 다음에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으면 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니네 뭐 좀 너무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심장 안쪽에 있는 조직을 약간 가로 세로 1cm로 잘라냈어. 심장 안쪽 내부, 내 안쪽의 벽을. 그럼 그거 잘라내서 딱 보면 그게 심장의 안쪽 벽인지 아니면 위의 안쪽 벽인지 구분 잘 될까? 안 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여서 형태를 갖추면 이게 심장이구나, 간이구나, 위구나 구분이 되지. 그래서 고유한 기능을 하고 있고, 조직이 모여서 안쪽에 있는 상피 조직, 바깥쪽 상피 조직, 연결되는 혈관 조직 등을 쭉 연결해 보면 이거 심장이구나, 이게 위구나, 이게 뭐 소장이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다고. 기관은 형태가 있어야 되고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 하나의 개체가 된다.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생명활동을 하는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 개체. 되니? 선생님 지금 말한 게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2번에 써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가 조금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세포는 원핵세포라는 게 있고요, 진핵세포라는 게 있어요. 일단 다 뭐야 이거 핵 써있지? 응? 핵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DNA가 들어있고 DNA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거든. 핵 속에 DNA, 정확히 핵 속에 염색체가 들었고, 염색체는 풀어버리면 염색사가 되고, 염색사를 쫙 펼쳐보면 DNA가 되고, DNA 속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유전자 속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야. 왜 송교가 졌다고 생겼어? 유전자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 저렇게 예쁘게 생겼어. 티나지? 막 던지는 거. 왜 저렇게 생겼어? 왜 머리 곱슬이야? 파마야? 원래 그거야. 원래 그거야? 저런 게 유전 정보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이 핵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원핵세포라는 단어와 진핵세포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얘는 뭐냐면 세포는 세포인데 이 속에 그냥 막 섞여 있는 거야. 이 속에 DNA가 막 들어가 있고, 이쪽에 막 뭐가 들어있고, 이쪽에 또 무슨 뭐 이상한 애들 들어있고, 막 이런 뭐 이상한 뭐 노폐물도 들어있고, 막 점점점 들어있어. 이게 뭐냐? 그냥 원핵세포라고 불러. 근데 진핵세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세포야. 핵이 일단 있고요. 핵. 그 다음에 그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녀석도 있고요. 그 속에 엽록체라는 녀석도 있고요. 엽록체 기름 안 되지. 그 속에 엽록체라는 녀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속에 뭐 소포체라는 것도 있고요. 골지체라는 것도 있고요. 리보솜도 있고요.
뭐 중심립도 있고요. 이렇게 표시된 것들을 우리는 진핵세포라고 그러고 우리 일반적으로 세포 그러면 진핵세포로 생각을 한다고. 얘는 원시적이니까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핵을 갖고 있는 세포로 진화하는 중간 단계 정도의 세포를 원핵세포라고 하면 돼. 지금도 존재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원시적인 핵 역할하는 걸 갖고 있는 그러니까 세포 형태는 띄는데 기능이 그렇게 분화된 애들이 딱딱딱 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진짜 핵이 있는 세포. 응?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대부분 다 이겁니다. 알겠죠? 지금 이거 기준으로 이제 여기다가는 뭘 해놓은 거냐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구분을 해놓은 거라고요. 진핵세포를 가지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그림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지? 자, 그림 봅시다. 동물세포에는 뭐가 있다고 돼 있어? 일단 둘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 동물세포에 핵이 있어요? 네. 식물세포에 핵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핵이 있는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한다고? 진핵세포라고 부른다고요? 일반적으로 세포 그러면 그냥 진핵세포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소포체, 리보솜, 골지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까지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공통으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세요. 식물세포만 따로 빼서 오른쪽에 엽록체하고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있다고 돼 있어. 그지? 그냥 엽록체가 하는 역할이 뭐죠? 광합성. 그지? 세포벽은 어때요?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아니다. 알 수도 있겠네. 니네 상추 먹을 때 고기 싸서 상추에 고기 싸서 먹을 때 응? 가끔 보면 그 상추 줄기 쪽에 약간 이렇게 색깔 변색된 부분 있으면 뜯어내고 먹지. 그지? 딱 자르면은 똑 하고 부러져 안 부러져? 부러지지. 세포벽 때문에 그런 거야.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매력에 의해 견디지 못하니까 부러진 거지. 니네가 모든 식물의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든 식물의 조직을 딱 꺾었을 때 이렇게 쉽게 부러질 것 같아? 상추니까 부러지지. 그게 되다 보면 부러질까? 안 부러질 거 아니야. 그지? 막 굵기 막 이만한 나무면 그게 딱 꺾으면 부러질까? 아니지. 그러니까 세포벽은 형태를 유지하려는 역할을 한다고. 응? 그러니까 니네가 분지를 수 있는 세포벽도 있는 거고 이 세포벽이 엄청 두껍게 유지되면 못 분지르는 것도 있고 뭐 그럼 이제 도구를 써야겠지. 그지? 자, 식물세포에만 있는 두 기관 꼭 정리하시고요. 이거는 초딩 때도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액포라고 하는 건 이제 노폐물을 담는 기관인데 세포 안에서 생명활동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 생명활동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들이 임시로 저장되는 부분이 액포인데 동물은 배설이라는 걸 대놓고 하기 때문에 임시로 저장할 필요 없어요. 그죠? 오줌 마리가 쌈되잖아. 그지? 얘네들은 어느 정도 잎에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배설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자, 일단 이 그림 속에 있던 이런 되게 낯선 이름들의 용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표에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림도 확인할 뿐더러 같이 해봐야 돼. 핵 보세요. 핵. 유전 정보를 저장까지 줄거. 유전 정보를 저장. DNA가 있어. 그리고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얘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유지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 생명 활동을 컨트롤하는, 마치 우리 몸을 치면 뇌 역할, 브레인 역할하는 게 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핵 바깥쪽에 소포체라는 게 있고 골지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소포체랑 골지체랑 그림이 좀 비슷하지, 그지? 왼쪽에 동물세포에 갖다 붙이면, 그지?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 마치 무슨 코르크 뜯어놓은 것처럼 돼 있잖아, 그죠? 응? 핵에 가까이 붙어있는 게 소포체고요. 골지체는 핵에서 멀리 있는 세포막 쪽에 바깥쪽에 좀 몰려있는 거를 우리는 골지체로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선생님도 그림 그려도 구분이 쉽지가 않아서 그냥 핵 근처에 있으면 소포체, 핵에서 멀리 있으면 골지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럼 소포체 역할이 뭐냐? 세포 내 물질의 이동 통로, 줄거. 핵에서 뭔가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핵에서 설계도를 만들어내거든. 그 설계도를 핵에서 끌고 나오면 일단 소포체를 통과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거야. 소포체가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하는 게 그거야. 핵에서 만들어진 애가 핵 바깥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교실을 하나의 세포라고 치면 내가 핵이야. 그럼 내가 여기 우리 몸에 지금
이 새끼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를 좀 더 만들어야겠어. 야, 그럼 아밀레이스 설계도 갖고 가. 내보내는 거야. 소포체를 통해서 막 나가. 그럼 누가 걔를 갖고 나가느냐? 그게 이제 우리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여기 안 써 있어. RNA라고 부릅니다. RNA. DNA, RNA 할 때 RNA라는 녀석이 그 설계도를 들고 나간다고. 들고 나가서 어떻게 하느냐? 미토콘드리아. 리보솜한테 보내줍니다. 누구한테 보내준다고? 리보솜한테. 야, 설계도 갖고 왔어! 라고 보내주면 야, 그 설계도 줘봐.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저장하고 있는 DNA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서 갖고 나가는 애가 RNA야. 응? 그럼 그 R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리보솜이라고 하는 세포 내의 작은 기관에서 필요한 거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거기 단백질이 합성되는 장소라고 써있죠. 그지? 우리 몸에 필요한 호르몬이나 효소들은 다 주성분이 단백질이라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건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나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뭘 가지고? 설계도 가지고. 그 설계도 누가 갖고 나온다고? RNA가. 어디에 저장돼 있어? DNA에. 자, 그래 놓고는 그렇게 만들어진 효소나 호르몬 등을 다시 어떻게? 야, 이거 필요한 데 가져가서 써! 하면서 그 세포 밖으로 다시 뿜어낸다고. 뿜어낼 때의 통로가 골지체야. 뭐라고요? 골지체. 세포 밖으로 분비한다. 줄여놓으세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핵 속에 DNA가 들어있어요.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컨트롤. 이 새끼 지금 트립신이 좀 부족해. 그럼 트립신이라는 효소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야, RNA 잠깐 이리 와봐. 이거 갖고 가. 내가 복사해 줄 테니까 이 설계도 가져가서 아껴 써야 돼. 그거 보낸단 말이야. 원본은 여기 있지. 근데 RNA가 설계도를 가지고 가. 나갔더니 핵 밖으로 나갔더니 소포체가 있어. 막 나갔어. 나갔더니 거기 리보솜 잠깐 이리 와봐. 그래서 리보솜한테 와서 내가 설계도 줄 테니까 잘 만들어라. 만들었어. 그래서 트립신이라는 호르몬을 효소를 만들면 그 효소가 이 세포 안에서 쓰는 게 아니잖아. 필요한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관들로 보내기 위해서 혈관을 따라 글로 가야 되니까 일단 세포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나가는 통로가 골지체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포막 밖으로 나가겠지. 그지? 세포막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혈관을 따라서 필요한 곳에서 역할을 하겠지. 쌤이 지금 밑에 박스에 있는 것 중에서 미토콘드리아하고 액포하고 엽록체하고 세포벽을 언급 안 했어. 그지? 그지? 자, 미토콘드리아는 뭐냐? 지금 이런 짓거리들을 하려면 쌤 말한 핵에서 야, RNA 일로 와봐. 이거 갖고 가. 이거 갖고 가고 뭐 하잖아. 그지? 야, 리보솜도 이거 만들어. 이거 하면 에너지 필요할 거 아니야. 하려면.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뭐라고 써있어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그리고 그 줄 뒤에 보면은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한다라고 돼 있지. 그지? 그러면 에너지를 생성하려면 뭔가를 처묵처묵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막말로 우리가 먹고 싶은 거 사서 먹을 정도의 뭔가 좀 있으려면 누군가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일종의 미토콘드리아가 하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계속 차곡차곡 만들어내는 애가 있어. 걔가 엽록체야. 알겠어요? 엽록체가 햇빛 받아가지고 물 빨아들인 걸로 이산화탄소 2% 받아들인 걸 받아들여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 같은 녹말 같은 걸 만들면 이거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DNA, RNA, 리보솜 이런 애들이 각종 짓거리들을 해대는 거라고. 알겠니? 자,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 에너지 생성 중요한 거고요. 엽록체 광합성 일어나는 장소. 세포막은 그냥 형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세포 안쪽 바깥쪽의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세포벽은 아까 얘기했죠. 식물세포에서 세포막 바깥쪽을 싸고 있는 막인데 그러니까 식물세포는 껍질이 두 겹이란 얘기지.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이 있고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게 됩니다. 주성분은 셀룰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응? 섬유질이라고 보면 되겠지. 니네 샐러리 먹어봤어? 샐러리? 마요네즈 찍어 먹는 그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풀 뜯어 먹는 사실 그 더러운 기분이 들어가지고 맞구나. 별로 안 좋아하지. 쌤도 약간 입이 약간 애들 입맛이라서 지금은 먹는데 옛날에 진짜 아예 안 먹었어. 그 향이 좀 이상해.
화장품이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거 씹다 보면은 막 약간 실 같은 거 씹히는 거 알아? 마치 옥수수 껍질 먹는 느낌. 그게 셀룰로스예요. 응? 아, 옥수수 껍질 먹어봤어요? 먹어봤을 리가 없지. 뭐 갖다 드려? 가끔 옥수수 사 먹다 보면 껍질 좀 묻어 있는 경우 있잖아. 그지? 삶아져 있을 때 뜯어 먹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런 성분이 식물성 섬유질인 셀룰로스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세포벽이 주로 그걸로 되어 있다. 자, 에포는 아까 얘기했죠? 노폐물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식물 세포에서 많이 발달합니다. 동물은 필요가 없죠. 배설이라는 작용 자체가 있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지금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 그 다음에 세포 내 소기관들의 역할이었어요. 그럼 이번엔 뭐냐?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과정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뭘 내보내는 것까지 얘기했으니까 세포막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고. 세포막.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다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근데 계란 삶아가지고 먹으려다 보면 계란 껍질 안쪽에 얇은 막 같은 거 가끔씩 묻어있는 경우 있지. 그거 뭐 씹으면 되게 아무 맛도 안 나고 막 질기고 식감도 별로 안 좋잖아. 그지? 응? 그게 달걀의 세포막이야. 대충 어떤 건지 알겠지? 응? 또 니네는 잘 안 해봤겠지만 생닭 만진 적 있어요? 만진 적 없지. 뭐 요리를 하려고 이제 생닭을 사와가지고 응? 잘라가지고 응?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응? 이해가 안 가지. 선생님 치킨 먹으면 무조건 닭가슴살부터 먹어. 다리와 날개는 주변 사람들이 안 먹어요. 정 먹을 거 없으면 다리와 날개를 먹습니다. 응? 여기 그런 사람 있으면 손들어요. 거의 없죠? 뭐 개인적으로 퍽퍽살을 좀 좋아해서. 자, 아무튼 닭가슴살 같은 거 이렇게 부분육이라고 있어. 닭 안심만 있는, 닭 가슴살만 있는, 다리살만 있는 그런 거 팩으로 팔거든. 걔들 생닭을 사가지고 보면 그 핑크색으로 된 그 살에 얇은 막이 붙어 있어. 그것도 세포막이야. 알겠어요? 얇은 막 같은 거. 그 세포막의 주성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소 중에 인이라는 원소 있지. 인, 원소교 피. 인을 갖고 있는 지질이라는 뜻이야. 지질이 뭐야? 지방질. 중학교 과정에서 지방이라고 해서 적지방, 그지? 단백질, 지방, 뭐 탄수화물 이렇게 하잖아. 원래는 지질이라고 부르고, 응? 인지질, 스테로이드, 그리고 중성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학교 과정에 그냥 이거를 지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호르몬을 구성하는 성분,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팻, 영어로 팻, 지방질, 이런 것들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지. 하여튼 지질, 이 그런 뜻인데 세포막은 어떻게 생겨있냐? 아까 말한 계란 껍질 아니면 닭 가슴살 껍질 같은 데 보면 이 들어있는 그 세포막의 성분을 인지질과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막이 어떻게 생기냐면 그 얇은 막 하나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개수는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야 지금. 인지질 하나가 이렇게 생겼거든. 인지질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인지질의 이렇게 대가리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친수성기, 그 다음에 밑에 거 요 다리 두 가닥을 친유성기라고 하는데, 여기 봐.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가진 작용기, 뭐 부분, 분자상의 어떤 부분을 무슨 기라고 하거든. 이거는 기름하고 친한 성분을 가진 부분이란 뜻이야. 응? 친유성기와 친수성기, 친유성기를 물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성질을 가진 기, 그래서 소수성기라고도 하거든. 물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소원하다 이런 말 들어봤지. 물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성질을 가진 작용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냥 친유성기, 친수성기라고 하고, 친수성기가 이 머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수성기 부분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되는데, 색칠은 여기 한 4개만 할게. 여기가 친수성기인데
다 해야 되는데 그냥 4개만 했어. 응? 세포막 하나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꾸불꾸불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그러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도. 이렇게 생겼거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한 형태의 물질들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그냥 편의상 뒤꿈치를 한번 해볼게. 우리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지질 성분이 두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리고 가운데 박혀 있는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포막에 박혀 있다 해가지고 막단백질이라고 부릅니다. 응? 박혀 있는데 질서가 없이 그냥 막 박혀 있어. 그래서 막단백질이라고 부르는데 지어낸 얘기야.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이라서 막단백질인데 그냥 막 박혀 있어. 그리고 이 속에서 막 돌아다녀. 인지질 사이에서 막 떠다녀. 막 돌아다녀. 막단백질이야. 이래저래 막이야. 그지? 응? 그래 안 그래? 여기 내가 지금 말한 막자는 어떤 의미의 막자야? 세포막의 막자가 아니라 그냥 막 질서 없이 불규칙하게 무질서하게 그런 뜻이야? 응? 니네 우리 주변에 이런 맘대로라는 의미로 막자가 붙는 게 뭐 있어? 막걸리. 막걸리가 무슨 뜻이야? 이게 술을 할 때, 전통주 만들 때 밥해서 만드는 거 알죠? 응? 그래 놓고는 이제 거기다가 뭐 효모가를 넣고 이제 발효시킨 다음에 물이 막 생기면 아직 잘 삭지 않은 밥알과 사가서 이제 발효된 그런 밥알 같은 것들이 막 물기를 쭉 만들어내면서 흔히 말하는 술이 생기잖아. 그거를 대충 천에다가 막 걸른 거야. 그래서 막걸리. 근데 이런 말 하면 애들이 안 믿는 게 진짜야. 응? 막 걸으면 색깔이 쌀뜨물처럼 뿌연 색깔 나온다고, 그지? 그래가지고 막걸리를 옛날에는 색깔이 투명하지 않다 그래서 탁주라고도 불렀어. 응? 그 탁주를 가지고 소주거리에 놓고 계속 증류를 여러 번 하면 색깔이 맑아져. 그게 뭐야? 맑을 청자 써서 청주야. 응? 근데 청주는 약간 그래도 곡식의 기운이 남아서 약간 노란 기운 색깔을 띠거든? 그거를 또 소주꼬리에 집어넣고 계속 증류를 여러 번 더 거치면 점점 색깔이 완전 투명에 가까워져. 투명해지면 거의 완전 이제 하얗한 느낌이 나지. 힐소자 써서 소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내가 또 술 전문가잖아. 만드는 전문가는 아니고 그렇죠. 먹는 전문가긴 한데. 아무튼 세포 막할 여기 막 단백질의 막자는 그 막자는 아니에요. 뭐 막 던질 순 없잖아. 그지? 자,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세포막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세포막의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막 단백질이 박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 이게 아까 선생님 말한 그 삶은 계란 바깥쪽에 약간 그 식감 안 좋은 애들 묻어 있다 그랬잖아. 그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그게 이런 식으로. 물하고 친한 쪽이 항상 어떻게 돼 있어요? 바깥쪽과 안쪽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기가 세포 내부라고 치고 이 위쪽을 세포 외부라고 치면 세포 외부도 친수성기가 배치되어 있고 세포 내부도 친수성기가 배치가 되어 있지.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의 생명이 만들어질 때 최초의 생명이 지구에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바다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세포가 만들어질 때 바다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세포의 구성 성분의 대부분이 물이잖아. 우리 몸의 70% 가까이가 물이라며.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게 우리 안쪽에 들어있단 말이야. 물. 근데 밖에도 물이다 보니까 안쪽도 물, 바깥쪽도 물. 이걸로 막을 만들면 다 물하고 친한 쪽을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배치하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인지질 이중층이 이렇게 구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생명체가 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인지질 이중층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해요. 알겠니? 자, 거기 세포막의 구조 얘기했고요.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질을 투과시키는 정도가 다 다른데 필요하면 많이 빨아들이고 안 필요하면 안 빨아들이고 이런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동 과정은 좀 쉬었다가 얘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질 출입을 조절하기 위해서 요것만 써놓게. 화살표. 지금 138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물질 출입을 조절하여 세포 내부를 생명활동을 일어나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유지하는데 그러한 환경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항상성. 체온도 일정하게, 수분량도 일정하게, 체액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 항상성이라고 한다고. 자, 잠시 쉬었다가 139쪽 이어서 가겠습니다.